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체포방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처럼 체포방해가 유죄로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앞장선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은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런 김 전 차장에게는 윤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라는 별칭까지 붙었습니다.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지난 2023년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 생일에 맞춰 헌정곡까지 만들어 부른 사실이 알려지며 심기경호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지금도 친구 대통령에게 생일 잔치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경호처 간부들과 함께 체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장의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김 전 차장 측은 지난해 1월 체포영장 집행 당시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 경호법 위반과 총기 소지 등 위력 순찰을 지시한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다만 앞서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체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 전 차장이 위력 순찰을 지시한 사실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총기 배치와 위력 순찰을 지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르지만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사실관계가 같은 만큼 김 전 차장 등의 체포방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국군정보사령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하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를 공작 협조자로 지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이 밝혔습니다. 정부사는 국회 국방위원인 부의원에게 소속 공작원들이 취재를 빙자해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오 씨를 포섭해 위장 언론사를 운영하게 했다고 대면 보고했습니다. 이런 공작은 정부사의 인간정보, 즉 휴민트 공작을 총괄하는 부대 여단장에게까지 보고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사는 다만 오 씨가 주장하는 무인기 비행까지 소속 요원들이 관여했는지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을 조사하기 위해 꾸려진 국경합동조사 TF가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의혹을 받는 민간인 3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TF는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보냈다고 주장한 30대 오모 씨 등 3명을 입건할 당시 이들에 대해 출국 금지도 함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제가 된 무인기가 인천 강화궁에 있는 우리 군 시설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 씨 등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외에도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한 걸 두고 당 안팎이 들끓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가야 할 길이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 일부 최고위원들은 독재 정권에서 쓰는 톱다운 방식이라며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깜짝 합당을 제안한 이튿날 비당권파 이현주,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은 현장 지도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낸 건데 정 대표는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지 못해 송구하지만 합당은 꼭 가야 할 길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먼저 제안을 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전에 시간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과할 각오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회의에선 앞으로 절차와 수기의 원칙이 잘 지켜져야 한다는 쓴소리와 적절한 방향성이라는 옹호가 교차했습니다. 당원 주권이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납득시켜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당대표 제안으로 양당 합당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당원들과 함께 공론화의 문이 이제 막 열렸을 뿐입니다.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나온 정 대표의 승부수에 당 전체는 종일 들끓었습니다. 회의를 보이콧했던 최고위원 3명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선택적 당원 주권주의, 독재 정권 톱다운 방식이라는 거친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혁신당과 합당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을 끌고 와서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포장해선 안 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개인의 사당이 아닙니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도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긴급 회동하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자. 민주당은 정 대표는 합당 제의와 관련해 이 대통령과 전혀 논의한 바 없다는 공지를 내고 이른바 명심파리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내부 반발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상대 축인 혁신당 조국 대표는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썸을 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혼을 한 것처럼 얘기해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은 명청 갈등 프레임을 부인하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번 사안을 권력 투쟁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지방선거 압승을 위한 합당 제안이라는데 내홍 때문에 전력 손실만 커지는 건 아닌지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른바 쌍특검 단식 농성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소폭 하락하면서 장동혁 대표 취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시 멈춤 상태였던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당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식 8일차에 병원에 이송되면서 장동혁 대표는 떠났지만 국회 로텐더홀엔 장미 향기가 가득합니다. 쌍특검 받아라, 우리가 장동혁이다. 응원 문구가 가득한 지지자들 꽃바구니가 대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장미 단식의 열기를 몰아 국민의힘은 이번 주말 통일교와 공천원금, 쌍특검 관철을 위한 대국민 호소투쟁에 돌입합니다. 쌍특검 단식 투쟁의 궁극적인 목표는 검은 돈 뿌리 뽑기 정치 개혁이었습니다. 쌍특검 수용을 위한 대국민 호소 투쟁을 진행하도록. 하지만 단식이 끝나기만 기다렸다는 듯 당일각에선 미뤄둔 숙제,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문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두문불출하던 한 전 대표는 재심 청구기 한 마지막 날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을 촉구하는 SNS 글을 올렸습니다. 장 대표 단식이나 제명 징계 언급은 없었는데 친한계는 징계를 철회하고 보궐선거 공천을 검토해야 한다며 대리전에 나섰습니다. 안에 있는 분열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부패한 권력을 향한 국민의 탄식이 모이기 위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런 부당한 징계가 제명이 철회가 돼야죠. 그게 전제 조건이죠. 한밤중 기습 제명 징계에 대해 적절, 부적절 유보, 여론조사 결과도 절묘하게 쪼개진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에서 한 전 대표 징계안이 상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한 장동혁 대표의 회복 속도와 복귀 시기가 변수가 될 거로 보이는데 서둘러 의결에 나설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장 대표는 당분간 숨고르기를 하면서 조만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당 쇄신안 등을 발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식을 계기로 만들어진 범보수 결집 분위기에도 당 지지율은 더 떨어지며 장 대표 취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여권발 악재 속에 대표가 극단적 투쟁에 나섰는데도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건 장동혁 지도부가 분명 곱씹어볼 지점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단식 투쟁에 이은 지역별 투쟁으로 민주당을 수사할 통일교와 공천헌금, 이른바 쌍특검을 관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사무총장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쌍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와 10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지방의원과 당직자 등이 전국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전개하고 온 오프라인 1000만 서명운동을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식 농성을 중단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통일교 신천지 특검 처리에 나서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충북 진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도 24일간 단식을 해봐서 얼마나 힘든지 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장 대표가 단식했는데 민주당은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도 심각하니 같이 하자는 거라며 단식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총공세가 계속되면서 인사청문회가 자정을 넘겨 1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국회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과거 계엄 옹호 발언을 겨냥해 국민도 바로 알아챈 내란의 실체를 장관 후보자가 어떻게 판단하지 못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간 불거진 이른바 위장 미혼 관련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타가 나왔는데 왜 이미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기재해 청약을 신청했느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또 보좌진 갑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과거 이 후보자가 저서에서 갑질 근절이 정치하는 이유라고 쓴 점을 꼬집거나 갑질 발언 당시 문제라는 걸 느끼지 못했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이 후보자는 먼저 내란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잘못된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부정청약 관련 아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선 결혼식은 올렸지만 곧바로 문제가 생겨 두 사람의 관계가 깨졌다며 복잡한 가정사가 이유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갑질 의혹을 두곤 성과에 묻혀 살아오면서 함께했던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는데 최근에도 간접적으로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지만 답을 듣지는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거취를 많이 숙고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은 어제 JTBC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할 때 행동은 빠르지만 그 전에 숙고를 굉장히 많이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이 후보자의 해명을 지켜보겠다고 한 신년 기자회견 발언 그대로 이 대통령이 계속 지켜볼 거로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와 같은 통합 인사는 계속될 거라며 파란 무지개를 만들더라도 그 안에는 빨강과 노랑, 주황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이 대통령이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이른바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최 의원은 오히려 잘 됐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등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딸 결혼식 축의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논란이 불거진 지 석 달 만에 첫 강제 수사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국회 사랑제 예약 관련 자료를 확보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과 기업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결혼식은 딸이 알아서 진행했다는 해명과 달리 최 의원 본인 계정으로 사랑제 대관 신청이 이뤄진 거로 알려지면서 반발을 샀고 이후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과도한 축의금을 받은 것은 문제가 됩니다. 뇌물죄로 수사하는 게 마땅합니다. 최 의원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오히려 잘 됐다며 이 기회에 누가 언제 어떤 절차로 예약했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자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회원가입은 본인 이름으로 했지만 대관 신청은 딸이 직접 한 게 맞는다며 예약 내역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유관기관에는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으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축의금은 다 돌려줬고 국감기관에 결혼식을 한 건 원하던 날은 예약이 다 차서였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논란의 씨가 없도록 좀 더 관리하지 못한 점이 매우 후회되고 아쉽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당 윤리심판원도 직권조사에 착수한 상태인데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최 의원 소환 시점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적 피의자들이 대거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는 어제 캄보디아에서 조직적으로 온라인 사기 범죄 등을 벌인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했습니다. 이번 송환 작전은 4번째 한국인 범죄자 집단 송환 사례로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피의자들은 한국인 869명으로부터 약 48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압송된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 73명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부산 지역 6개 경찰서에 입감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공서 사칭 물품 구매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데요. 연애 빙자 사기 조직원 17명은 충남 지역 경찰서 2곳으로 압송됐습니다. 김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한 경찰 호송 차량이 부산 동래경찰서에 도착합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에 들어가는 캄보디아 사기 범죄 조직원들. 어떤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어쩌다 캄보디아에 갔습니까? 범죄 혐의 인정합니까? 해당 조직은 관공서 사칭 물품 구매 사기로 모두 190여 명에게서 6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조직원 3명이 이미 구속됐고 이번에 압송된 49명은 부산 지역 6개 경찰서에 입감됐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조사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구청 공무원 등을 사칭해서 곧 감사가 있을 예정이니 우리가 지정하는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해주면 나중에 정산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왔습니다. 이번에 압송된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17명은 충남경찰청에서 조사 중입니다. 이른바 로맨스 스캠, 연애 빙자 사기로 피해자 30여 명에게서 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데 홍성경찰서와 보령경찰서에 입감됐습니다. 대부분 20, 30대들로 범단의 가입 경위라든가 그다음에 범죄 활동 기간을 조사해서 신명 처리할 예정입니다. 법원도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일요일 오후 2시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법원 경위와 국선 변호인 확보 등 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가 많다 보니 당직 판사 외에도 영장 전담 판사 2명을 더 신문에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의 교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어제 오전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번 사건 피고발인 23명 가운데 1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인천대 교직원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유 씨의 교수 채용 과정 전반을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방개혁을 위한 민관군 합동자문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관학교 통합을 이행하기 위해 가칭 국군사관대학교를 신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육해 공군도 큰 틀에선 동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정부가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 통합을 국정과제로 세운 건 군별 이기주의를 극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대전에서 육해공 통합작전 중요성이 커진 것도 교육체계 개편 논의에 불씨를 댕겼습니다. 12.3 계엄 이후 육사 카르텔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 제도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법령, 제도, 교육을 정비하고 국방개혁을 위한 민관군 자문위원회가 석 달간 논의해 마련한 사관학교 통합안은 육사와 해사, 공사를 비롯한 군 교육기관을 모두 포괄하는 국군사관대학교를 세우는 게 핵심입니다. 특수목적 종합대학 아래 기존 사관학교를 단과대학 형태로 두자는 구상입니다. 1, 2학년 때 모든 동기생이 통합교육을 받고 3, 4학년 때 군별로 심화 교육을 하면 합동성과 전문성을 함께 키울 수 있다는 게 자문위 판단입니다. 자문위는 육해 공군이 사관학교 통합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입법을 서두르면 2년 안에 실현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존 사관학교 동문 사이 순혈주의가 여전하고 편입 방식으로 생도를 뽑는 육군 3사관학교의 지위 등 후속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통합 사관학교를 어느 지역에 둘지도 관건인데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에 신설하자는 의견과 우수 인재를 유치하려면 서울에 둬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통합의 취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긴 하는데 지금 사관 생도들의 어떤 지원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과거보다는 좀 우수한 인력이 못 들어오는 면도 충분히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방부는 사관학교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국방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황이라며 자문위 권고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안을 찾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9입니다. 슈퍼사이클을 맞이한 수출 효자 반도체. 하지만 급증하는 D램 수요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주요 가전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형 노트북 한 대 값이 500만 원에 육박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신혼집에 들여놓을 가전을 보러 나온 예비 신랑 신부. 냉장고, 세탁기 등 기능을 꼼꼼히 살펴보지만 선뜻 구매를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불과 며칠 전 받았던 가격보다 부쩍 올랐기 때문입니다. 저희같이 좀 이제 막 같이 살고 시작하면서 뭔가 이렇게 비싼 거를 저희가 직접 돈으로 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인은 전자제품에 탑재되는 반도체 가격에 있습니다. 가정용 PC와 가전제품에 쓰이는 D램 반도체는 1년 만에 가격이 8배 뛰었고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최대 60%나 올랐습니다. 생산 단가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면 D램 가격이 한 달 전보다 15% 넘게 오르며 컴퓨터와 전자기기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곳 매장에 진열된 노트북 가격은 최근 2주 사이에만 20만 원 가까이 더 비싸졌습니다. 여기에 곧 출시될 삼성전자의 신형 노트북 최고 사양 모델 기준으로 하면 500만 원에 육박하고 LG전자의 신제품 역시 50만 원이나 더 비싸진 가격에 곧 출시됩니다. 다음 달 출시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 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가 기록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사이 오히려 소비자들은 내 물건 하나 사기에도 더 큰 용기가 필요해졌습니다. YTN 박가입니다. 미국에서 교육열이 높은 걸로 알려진 버지니아주에서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국 교사 모시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학교에서의 경험을 한국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로 관심도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일부 교육청에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국 입시의 민낯을 묘사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미국의 파락군으로 소개하기도 했던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초등학교 교사였던 송민진 씨는 지난해부터 이곳 버지니아주 레인 초등학교에서 2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교육청의 앰베서더 교사 프로그램에 지원해 미국 공립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경험하는 건 한국 교육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파닉스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우리나라 아이들도 모르는 단어도 되게 쉽게 읽어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증된 실력에 성실한 교원을 확보하게 된 학교와 학부모의 만족도는 기대 이상입니다. Specifically for my experience with Minjin is her commitment to doing what's best for kids and growing as an educator. She comes committed to work every single day. She works very hard with her team. They've really taken a strong liking to her as their classroom teacher. 워싱턴 DC와 인접해 미국 내에서도 교육열이 높은 페어팩스 지역의 교육당국이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한 건 해외에 우수한 교사를 확보해 부족한 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현지 교사와 같은 연봉과 지원을 받고 미국에서의 교육 경험을 이후 국내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최근 서울과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사들의 휴직을 허용했던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부터는 한글이나 재외국민 교육이 아닌 미국 공립학교 취업을 위한 교사들의 휴직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100명 이상의 교사가 지원했지만 일부 교사들은 휴직이 허용되지 않으면 퇴직을 해야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의 여러 가지 교육 체제라든지 커리큘럼이라든지 교수법 이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을 얻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한국의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좀 더 오픈 자세로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버지니아주뿐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본격적으로 한국 교사 모시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학생들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교사 교환 방문 프로그램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현대사의 문화와 정치를 이끌었던 베이비 부머 세대 맏형들이 올해로 80세가 됐습니다.
인구 폭발을 주도했던 이 거대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화하면서 미국 사회의 돌봄 시스템과 경제 구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이앤 씨가 손자와 함께 낡은 앨범을 넘기며 추억에 잠깁니다. There's me, beautiful, blushing bride. There we are. I'm going in single, and I'm coming out married. 집안일을 도와주는 손자 폴은 할머니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Yes. Paul's here if I need somebody to open a jar. I don't ever have to take out my own trash. And I ask him to do something and he does it. So he's a great 하지만 다이앤 씨의 마음 한편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거대 노인 인구를 감당하기엔 사회적 준비가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There's going to reach a point that we're not so active and there's a lot of us. And I worry that that's going to be a problem, that society as a whole isn't going to be ready for a whole generation of old folks. 실제로 올해 가장 나이가 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80세가 됐고 향후 20년 안에 80세 이상 인구는 지금의 2배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문제는 부양 인력입니다. Baby boomers didn't have as many kids as their parents did because they were the baby boomers. So they don't have as many kids to sort of look out for them. And then there are other kinds of care workers that they need to rely on. And we need to make sure that those people are available. 경제적 하방 압력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일하는 사람 100명당 노인 34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30년 뒤엔 노인 수가 50명까지 늘어납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험 시스템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 3가역을 지나던 열차에서 연기가 발생해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강릉에선 승용차가 제과점으로 돌진해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객들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줄지어 올라오고 소방대원이 다급하게 계단을 내려갑니다. 오후 2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 3가역에서 성량리역으로 향하던 열차 하부에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450여 명이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연기를 빼느라 상행선 열차가 20분가량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브레이크 과열로 인한 사고로 추정되는 가운데 코레일은 열차를 기지로 옮겨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는 대낮에 4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제과점을 덮쳤습니다. 보행자 1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고 제과점 유리창과 내부 시설물 등이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우회전하던 중 가속 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해 잘못 밟았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아파트 경비실로 돌진해 건물이 파손되고 70대 경비원이 얼굴을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전통시장이나 오래된 아파트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낡은 전기 설비입니다. 교체 기준이 없어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던 노후 전기 설비에 대해 앞으로는 사용기한을 정하는 법으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범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질천 스포츠센터 참사. 점포 700여 개가 불탄 대구 서문시장 화재. 모두 전기 설비가 원인이었습니다.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에도 이곳 광주 송정 5일 시장을 비롯해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여전히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 성장 과정에서 곳곳에 설치된 낡은 전기 설비를 확 바꾸는 법률 제정이 추진됩니다. 전기 설비의 안전성 강화와 예방 중심의 유지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기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안전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구연합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로 인한 큰 사고들이 80% 정도는 줄어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사고로 인한 한계 또 그에 파급되는 경제적인 손실들을 줄일 수 있다. 지난 5년 동안 노후 전기 설비로 발생한 LH 임대아파트 정전 사고는 288건으로 국감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노후 전기 설비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안전을 침해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 연한이 초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적기에 교체해야지 전기 화재 사고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배선과 전기 설비 등 전기로 인한 불은 전체 화재의 23%, 25년이 넘은 아파트의 정전은 신축의 7.4배, 소방처럼 전기 설비도 내구 연한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새로운 교체, 정비 수요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필요할 때 되팔 수 있는 사업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돈 버는 전기차의 시대가 열리는 건데요. 에너지 자립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KCTV 제주방송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전기에 연결된 전기차. 전기를 충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기계로 보내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있는 전력을 전력망과 양방향으로 주고받는 기술, V2G 기술입니다. 전기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이처럼 전기차를 활용해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V2G의 핵심은 전력 가격 차이를 활용하는 겁니다. 전력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생에너지 잉여 시간대에 전기차에 전력을 충전했다가 수요가 늘며 가격이 오르는 시간대에 전력을 다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전력을 모아 대신 거래하는 가상발전소, 이른바 VPP를 통해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하고 정산을 받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당장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판매를 위해서는 전기차 배터리가 에너지 저장 장치로 인정돼야 하는데 관련 제도 개선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적, 현실적 한계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V2G 기술이 적용된 차량은 단 2종뿐이고 가격도 1억 원 안팎으로 일반 소비자가 접근하기엔 부담이 큽니다. 또 제주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대부분은 충전만 가능하고 방전 기능이 없는 상태입니다. V2G 확산을 위해서는 충전기 교체와 전력 개통 보강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민들이 전기차, 특히 V2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부분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제도적 지원책을 더욱더 마련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충전과 방전 이 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설치에 대한 인프라 지원은 아마 행정에서 또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를 단순히 전기를 소비하는 존재를 넘어 전력을 다시 공급하는 에너지 자산으로 활용하는 첫 시험이 시작된 가운데 현실의 벽을 넘어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소방차와 구급차 등이 지나갈 때 시동등이 자동으로 바뀌는 우선신호 시스템이 올해부터 울산에 도입됐습니다. 출동 시간이 절반이나 단축되면서 골든타임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나경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차량 사이를 지나갑니다. 하지만 신호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군데군데 신호등이 가로막아 골든타임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소방본부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차량이 출동합니다. 도착 지점까지 나타나는 여러 개의 교차로. 하지만 녹색 신호는 바뀌지 않고 차량도 막힘없이 질주합니다. 결국 한 번의 정차 없이 신고 지점에 도착합니다.
통상 출발 지점부터 도착 지점까지 걸리는 시간은 10분이지만 절반 수준인 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소방본부가 긴급 차량이 우선 주행할 수 있도록 구축한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덕분입니다. 출동 차량이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휴대폰 안에 설치된 전용 앱 덕분입니다. 이 앱을 통해 출동 경로를 설정해 놓으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신호가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소방본부가 지난달 시범 운영한 결과 번영로 구간에서는 출동 시간이 최대 5분 48초가 줄었고 최대 주행 속도는 시속 29.1km가 증가했습니다. 중앙로와 삼산로 구간에서도 출동 시간이 최대 6분 6초 줄었고 최대 속도는 시속 23.6km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은 구급차 등을 포함해 모두 94대. 울산 전역 1,803개의 교차로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긴급 출동 시 교차로에서 정차 시간이 줄어 출동 시간이 단축되고 긴급 차량의 급정거나 무리한 진입이 감소해 2차 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신호 변경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방본부는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평소보다 좌회전 신호가 길어진다 싶을 때 소방차가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 긴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의 신호가 골든타임 확보를 좌우하는 만큼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JCN 뉴스 나경훈입니다. 이복 언니를 납치한 사건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국내 스릴러 영화가 다음 주 개봉합니다. 이 밖에도 각기 다른 색깔의 해외 작품들이 관객을 만납니다. 주목해볼 만한 영화 김승환 기자의 소개합니다. 눈을 떠보니 낯선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10억 원을 요구하는 인질범, 그 정체는 다름 아닌 자신의 이복 동생입니다. 여기에 냉혹한 공범까지 가세합니다. 폐쇄된 공간 안에서 세 인물이 팽팽하게 맞붙는 밀실 스릴러입니다. 조금 더 위태위태한 모습과 더 겁먹거나 더 생각이 많아 보이는 그런 모습들, 저를 보면서 관객분들이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밀실된 공간에서 정말 단 3명이 나와 이 시간과 공간을 채우는 영화를 만나보기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가 자행한 인간 생체 실험의 실상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科学の力を持ってこの戦を勝ち抜きましょう。もはや再建戦を起こさねば帝国に勝機はない。 중국 현지 개봉 당시 반일 고조 가능성에 일본 대사관이 일본어 사용 자제를 당부할 만큼 화제가 됐던 작품입니다. Queremos encontrar a mi hija. 5달째 행방을 알 수 없는 딸을 찾기 위해 아들과 함께 사막으로 향하는 아버지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광활한 사막의 풍경과 강렬한 사운드를 통해 관객을 극한의 시청각적 체험으로 이끕니다. 이 작품으로 올리베르 락세 감독은 지난해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받았습니다. もしも君の気持ちが見えてしまったら 그래프, 이모티콘, 파동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볼 수 있는 고교생 5명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능력은 이해보다 오히려 오해와 상처를 키웁니다. 남의 마음을 볼 수는 있어도 진정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걸 말하는 판타지 로맨스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KBS 교향악단으로 돌아온 정명훈을 비롯해 지난달 국립심포니 음악감독에 취임한 로베르토 아바도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대 오케스트라가 전열을 정비하고 올 한 해 저마다 다른 음악 색깔을 보여줍니다. 이광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달 초 유럽의 명장 로베르토 아바도가 국립심포니 8대 음악감독에 선임됐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음악이 호흡하는 것을 강조한 아바도는 최근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이 커진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언론에 드러냈습니다. In Europa in questo momento, da alcuni anni, si sta vivendo una specie di febbre coreana, una grande eccitazione per tutto ciò che la Corea produce nel campo artistico. 차갑고도 뜨거운이란 주제로 국립 심포니와의 서막을 연 아바도는 임기 동안 오페라와 교향악 2마리 토끼를 공략합니다. 창단 70주년을 맞은 KBS 교향악단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명장 정명훈이 돌아왔습니다. 이탈리아 라스칼라 극장과 클래식 부산 음악 감독에도 선임돼 쓰리잡 지휘자로도 불리는 정명훈은 서울에선 교향악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그래도 부족해. 근데 도움이 조금 되는 것은 경험이야. 60살이 되니까 처음으로 사람들이 나보고 마이스트로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불편하게 들리지가 않았어. 임기 3년차를 맞은 야판 치베덴 감독도 서울시향 포디움에 오르며 8개 공연에서 합을 맞춥니다. 임기 시작과 함께 공약한 말러 교향곡 전곡 녹음은 6번으로 이어가고 가을엔 모차르트 페스티벌까지 자신의 음악적 비전을 구축해 갑니다. Centerpiece of our season, and that is certainly Mozart. At the end of everything, the hardest thing to play really on the highest level. 세계적인 거장들과 함께 클래식 진검승부를 펼치게 될 3대 악단. 화려한 스타 협연자들과 함께 어떻게 체질 개선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우승 후보로 꼽히는 삼성이 전지훈련에 떠났습니다. 박진만 감독은 디펜딩 챔피언 LG를 넘어 우승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양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말쑥한 정장 차림의 삼성 선수들이 출국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저기서 쉴 새 없이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팬들의 사인 요청도 쇄도합니다. 2026 새 시즌을 앞두고 괌으로 전지훈련을 떠나는 길. 선수단 사기는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베테랑 거포 최영우가 다시 삼성 유니폼을 입으면서 구자욱과 디아즈, 최영우, 김영웅으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의 힘은 10개 구단 중 가장 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타자들이 출루율을 높인다면 언제든 득점이 가능한 타순을 꾸릴 수 있습니다. 출루를 하면 또 득점도 되고 하니까 또 타점은 또 제가 점수를 내는 거니까 그게 솔직히 올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속 158km의 강속구를 뿌리는 일본 독립리그 출신 미야지 유라가 아시아 쿼터로 팀에 합류한 것도 시즌 전망을 밝히는 요소입니다. 당장 지난シーズン 팀의 약점으로 지적된 마무리에 도전장을 내면서 스프링 캠프에서의 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去年のチームでも抑えを任されることが多々あったので、そこに対してのメンタルは多分持ち合わせているので、そこを任せてもらえたら多分思いっきり投げれるとは思っています。 지난해 우승팀 LG와 함께 올 시즌 2강으로 분류되는데 박진만 감독 역시 우승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LG를 우선 넘어서야지만 또 우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승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집념이나 이런 게 좀 강하게 좀 마음을 잡고 있어서 우리 선수들 하여튼 잘 다독여가지고 우승을 향해 담금질을 시작한 삼성 선수단은 다음 달 9일까지 괌에서 1차 스프링 캠프를 진행한 뒤 곧이어 오키나와에서 2차 캠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축구 개막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명가 재건을 노리는 수원 삼성과 울산 HD의 해외 전지훈련장이 뜨겁습니다. 김동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이종효 감독의 수원 삼성. 지난해 K리그2에서 가장 많이 골을 넣었지만 수비 불안으로 K리그1 승격에 실패했던 아픔을 올해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취임부터 프리미어리그 첼시 수비에 장점을 구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이정효 감독. 골키퍼의 빌드업 능력을 중시하고 풀백이 중앙으로 위치를 바꾸는 인버티드 전술 등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미드필드에서의 세밀한 플레이를 생략한 K리그2만의 극단적인 선수비 후역습 전술에 대한 대응법도 기대됩니다. 홍정호와 헤이스를 영입하며 리빌딩에 집중하고 있는 이정효 감독은 다음 달 28일 서울 이랜드와의 개막전 승리라는 첫 목표를 넘어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고 싶고요. 그다음에 K리그 1 우승도 하고 싶고, 제가 큰 목표로 잡고 있는 거는 세계 클럽 월드컵에 한번 나가고 싶어요. K리그 1 3년 연속 챔피언에 올랐다가 지난 시즌 하위권으로 추락했던 울산 HD도 원클럽맨 김현석 감독의 지휘 아래 중동에서 땀 흘리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같은 전형도 공수에 따라 세부 전형이 달라지는 팀의 새로운 전술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명가재건의 관건은 짜임새 있는 조직력. 선수 몇몇은 언제든 우승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단단한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지금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훈련은 턴오버 됐을 상황, 빠른 트랜지션으로 재압박하는. 정상에서 내려왔지만 화려한 과거로 여전히 축구 명가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수원 삼성과 울산 HD. 뛰어난 경기력과 이기는 경기로 올 시즌 K리그 구름 관중을 이끌어내는 쌍두마차가 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동훈입니다. Elicit unique responses so that after 50 days of maturation it becomes unique to its owner, and the idea is to again form an emotional bond and connection that mimics kind of lifelike animal expression. Otto, what is the weather going to be in Las Vegas tonight? Good dose of humidity at 74%. As evening rolls in, I guess we'll see it get a bit cooler. So, maybe bring a light layer. I think he's so fun. I think he's so smart. It's fun to have something to talk to. Who do you prefer? Is it J-Lo that's having a show in Vegas right now, or Shakira? Oh, that's a spicy dilemma. You can tell him that you broke up with your girlfriend. He will make you feel much better. Right? Any conversation, he has an input and an opinion, and we want him to become the guest best friend. Wasn't exactly designed to dance. My choice, let's say, was built to the 이번 주말 외출 계획 있는 분들께서는 옷차림에 각별히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꺾일 줄 모르는 강추위의 기세가 주말 내내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인데요. 추울수록 각광을 받는 지역도 있죠. 바로 강원권인데 오늘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최대 3시간 20분까지도 잡으셔야겠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시간이 특히 많이 걸릴지도 예측을 해봤는데요. 경기권에서 이동은 비교적 괜찮겠지만 강원권인 만종분기점에서 새마을 사이로 긴 정체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경우
아무 눈이 내리고 있진 않지만 호남권 일부 지역엔 계속해서 눈이 오고 있습니다. 제설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긴 해도 날이 워낙 춥기 때문에 도로가 쉽게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도로가 조금이라도 미끄러워 보인다면 감속 운행 잘해주셔야겠고요. 대관령 일대와 같이 바람까지 강한 곳은 더욱더 취약합니다. 안전거리도 넉넉하게 두고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경기권인 부곡 부근에 점차 교통량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정체 구간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는 오늘 경기권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전 구간 수월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보통 52번 광주 원주선의 정체가 조금 일찍 시작되는 편인데 지금은 원주 방향 초월 부근 통과도 괜찮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도 양방향 모두 수월하게 지날 수 있습니다. 전방 주시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김정희였습니다. 어젯밤 서울에 한방눈이 내리면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남부를 중심으로 눈이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호남에 1에서 5cm, 그 밖에 남부는 1cm 안팎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동해안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바람까지 전국적으로 강하게 부니까요. 사고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파의 고비는 넘겼지만 오늘도 여전히 강추위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7.4도, 체감온도 영하 12.7도고요. 낮에도 영하 2도로 종일 춥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